마음 쉼표 이야기관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며느리가 조용히 떠난 뒤에 빈집에 남겨진 흔적 때문에 모두가 얼어붙은 사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결혼 후 저는 스스로에게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며느리니까 가족이니까 원래 다 그런 거니까. 그 말이 제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곧 규칙이었습니다. 규칙은 질문할 수 없었고 어기면 이유를 묻지 않아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지, 반찬은 왜 이렇게 했는지, 국이 싱겁다는 둥 짜다는 둥 사소한 지적이 하루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 지적들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쌓아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제 의견은 늘 같은 말로 정리됐습니다. 괜히 예민하다. 제가 불편하다고 말하면 예민한 사람이 되었고,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요즘 애들이 유난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말할수록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침묵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식사 시간도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드셔야 제가 들 수 있었고, 다 드실 때까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밥을 먹는 건 하루 중 가장 긴장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젓가락 소리 하나 씹는 속도 하나까지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나면 이유 없이 진이 빠졌습니다. 옷차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밝으면 튄다고 했고 어두우면 성의 없다고 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려고 그렇게 꾸몄어? 라는 질문이 따라왔습니다. 저는 점점 제 취향을 잃어갔고 무난하고 눈에 띄지 않는 옷만 입게 됐습니다. 누군가의 눈에 걸리지 않는 게 목표가 된 삶이었습니다. 통장 관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결혼 초 시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제 월급 통장을 가져가셨습니다. 집안 살림은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게 좋아. 라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통장은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제 돈이 얼마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갔습니다. 무언가를 사려면 늘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왜 필요한지, 꼭 지금 사야 하는지, 더 싼 건 없는지. 설명이 길어질수록 제 자신이 초라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참고 넘겼습니다. 집안 분위기를 흐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엄마 성격 알잖아. 그냥 넘어가.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결국 제 입을 막는 말이었습니다. 넘어가라는 말은 참으라는 말이었고 참으라는 말은 제가 없어져도 된다는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말이 하루하루 쌓여 어느새 제 인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시어머니가 제 친정 이야기를 꺼냈을 때였습니다. 명절 식사 자리에서 웃으며 하신 말이었습니다. 그 집이 그래서 내가 이런 거야. 그 말에 주변에서는 어색한 웃음이 흘렀고 아무도 그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만 떨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그 순간 혼자라는 걸 똑똑히 느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집안을 정리하다가 평소 열지 말라고 했던 서랍을 열게 됐습니다. 사실 일부러 연 건 아니었습니다. 손이 그냥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 안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펼친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대출 서류였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금액,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날짜, 그리고 분명히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명이었다는 사실이 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참고 견뎠던 모든 순간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동안 꾹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겠구나.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고개 숙인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참는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참음이 언젠가는 이 집을 뒤흔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대출 서류를 본 이후로 저는 집안을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전에는 그냥 참고 넘겼던 말과 행동들이 하나씩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시어머니가 강한 성격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성격이 아니라 계산된 통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명의로 보험을 들게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거 내 이름으로 하면 혜택이 좋아라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없었고 질문을 하려 하자 말이 끊겼습니다. 가족끼리 이런 것도 못해?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미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대출 서류였습니다. 이미 일부에서 발견한 그 서류 말고도 비슷한 문서들이 더 있었습니다. 날짜가 조금씩 달랐고 금액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모두 제 이름과 제 도장이 찍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분명 그 내용들을 제대로 설명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여기 서명만 하면 된다는 말에 가족을 믿고 도장을 찍었을 뿐이었습니다. 가족이니까 책임도 같이 지는 거야. 시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늘 저에게만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제 이름이 먼저 불릴나게 분명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 월급 통장은 어느새 완전히 집안 공용 통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급여가 들어오는 날이면 시어머니는 정확한 금액을 알고 계셨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번 달엔 얼마 받았지? 라고 먼저 물으셨습니다. 그 돈은 생활비, 대출 상환, 친척 경조사비로 쓰였습니다. 제 의견을 묻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정말 필요한 개인 물건을 하나 사기 위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자기밖에 몰라.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 돈을 쓰는 일이 이 집에서는 이기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려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심스럽게 서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다 알아서 한 거겠지. 그 말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그는 문제를 보지 않으려 했고 저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을 설득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만행은 집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꺼냈습니다. 얘는 말은 잘 들어. 대신 생각은 좀 없어. 웃으면서 한 말이었지만 저는 그 웃음 속에 깔린 의도를 정확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를 낮춰야 본인이 위에 설 수 있다는 걸 시어머니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참기 힘들었던 건 시어머니가 저를 사람이 아닌 도구처럼 다루는 태도였습니다. 무언가 필요할 땐 제 이름을 불렀고 책임질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저를 내세웠습니다. 반대로 문제가 생길 조짐이 보이면 저는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답게 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 믿음이 훗날 시어머니를 가장 크게 무너뜨리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겠지만요. 그때부터 저는 행동을 바꿨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오히려 더 순해진 며느리처럼 보이게 행동했습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고 말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에서는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서류에 제 이름이 쓰였는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도장이 사용됐는지.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라 도구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구로 취급받는 사람은 언젠가 도구가 아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만행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만행이 계속될수록 저는 점점 더 차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미 마음속으로 이 집을 떠날 날짜를 정해두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처럼 시댁 식구들이 모였고 저는 늘 하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음식 나르고 설거지하고 질문을 받으면 짧게 대답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미 2부에서 제 마음은 많이 달아 있었지만 그날 전까지는 그래도 한 가지 선만은 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친정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는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선을 아무렇지 않게 넘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별것 아닌 대화 중에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 친정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분위기는 웃음 섞인 가벼운 톤이었고 그래서 더 잔인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소심한지 이제 알겠다. 저는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모가 그러니 자식도 별 수 없지. 그 말 뒤에 시어머니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내가 뭐라도 된 줄 아니?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웃지도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만 흘렀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혼자 서 있었습니다. 친정을 모욕당하는데도 아무도 제 편을 들지 않았다는 사실이 말보다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제 편이 아니구나. 예전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한참을 흐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이 묘하게 차분해졌습니다. 마치 오래 끓던 물이 한순간에 식은 것처럼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습니다. 내가 뭐라도 된 줄 아니? 그 말은 저를 향한 말이기도 했지만 제 부모를 향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의 분노보다 더 컸던 건 이 집에서는 언제든 제 인생과 제 가족이 함부로 소비될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거실에 나와 불을 켜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서랍 앞에 섰습니다. 2부에서 이미 여러 서류를 확인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손이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봉투 아래 파일 사이에 끼워져 있던 얇은 서류 묶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건 제가 처음 보는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거액의 대출이었습니다. 이전 서류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금액이었고 조건도 좋지 않았습니다. 상환 책임은 온전히 제 이름 아래 적혀 있었습니다. 서류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아주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어떤 명목으로 왜 제 이름이어야 했는지, 그동안 있었던 말들과 행동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착각도 아니었고 오해도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피해자로만 남아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울고 매달려봤자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이 집은 이미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도 방식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명확한 결심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복수하자.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 소리치지 말자. 울지 말자. 대신 이들이 가장 두려워할 방식으로 움직이자. 복수라고 해서 당장 무언가를 부수거나 폭로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겉으로 드러나는 싸움에는 강하지만 기록과 절차 앞에서는 약하다는 걸요. 시어머니는 늘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지만 그 말은 늘 말뿐이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제자리에 두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제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힘들어하던 표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더 공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제가 다시 완전히 눌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속에서 이 집을 떠났고 동시에 전쟁을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한마디, 날짜 하나, 서류 위치 하나까지. 감정은 접어두고 사실만 남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으며 던진 말들조차 이제는 전부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선을 넘은 날. 그날은 제가 무너진 날이 아니라 제가 깨어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은 말 한마디가 훗날 시어머니의 인생을 통째로 흔들게 될 줄은요. 그날 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산부에서 다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게, 누군가에게 기대지도 않게 혼자서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요. 첫 번째로 한 일은 서류 정리였습니다. 집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종이들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방 서랍, 거실 장식장 아래 파일 박스, 남편 책상 밑에 쑤셔 넣어둔 봉투들. 그동안 저는 그런 것들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왜 그런 걸 보니? 그 한마디가 두려워서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미 제 인생이 그 종이들로 엉망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던 날도 기억합니다. 문을 여는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심장은 아주 차분했습니다. 서랍 안에는 제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보험 계약서, 대출 약정서, 보증인 서류. 처음엔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다 내 이름으로? 보험만 해도 3건이 넘었습니다. 제가 가입한 적도 설명을 들은 적도 없는 상품들이었습니다. 피보험자도 수익자도 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대출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금액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평생 벌어도 갚기 힘든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그 모든 서류에 제 도장이 찍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억났습니다. 이건 그냥 확인용이야. 이건 은행에서 요구해서. 며느리가 도와줘야지 가족인데. 그때마다 저는 생각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믿었으니까요. 가족이라는 말을. 그날 이후로 저는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는 휴대폰으로 촬영했고 원본은 그대로 두되 파일명에 날짜와 장소를 적어 저장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제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누가 언제 얼마를 가져갔는지 보면 볼수록 기가 막혔습니다. 제 통장은 이미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개인 금고였고 시댁의 공용 자금줄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쓰인 돈, 시누이 카드값, 시어머니 명의 부동산 대출 이자까지 모두 제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엄마가 관리해주니까 편하잖아. 편한 건 그 집 사람들이었지 저는 아니었습니다.
기록은 서류만이 아니었습니다. 말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는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주방에서, 차 안에서, 병원 대기실에서도요. 4명이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며느리가 이 정도도 못해주면 뭐가 며느리야. 내 친정은 도움 하나 못 주면서.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예전 같았으면 울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말해요. 더 말해요. 나중에 그대로 돌려드릴 테니까. 남편의 반응도 기록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문제를 꺼냈을 때 그는 항상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엄마가 그럴 사람이야? 괜히 일 키우지 마. 참고 넘어가면 될걸. 그 말들이 쌓여 제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집에는 제 편이 없다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 너 왜 이렇게 조용해? 저는 고개를 숙이고 웃었습니다. 그냥 생각할 게 좀 있어서요. 그 웃음 뒤에서 저는 매일 밤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날짜별로, 사건별로, 증거별로. 제가 살던 집은 여전히 같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나가지 않겠다. 제가 남긴 기록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그 집을 무너뜨릴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류 봉투를 다시 제자리에 넣으며 저는 조용히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들이 모르는 내가 움직일 차례예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참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소리치고 울고 따지고 나서 결국 그래도 가족이잖아라는 말로 덮일 거라면 처음부터 말하지 않는 게 더 정확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척하며 준비했습니다. 아침에는 여느 때처럼 밥을 했고 시어머니가 싫어하는 반찬은 만들지 않았고 남편이 좋아하던 국을 끓였습니다. 요즘은 말수가 줄었네? 시어머니가 물으면 피곤해서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그분은 더 이상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집안을 아주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철저하게. 먼저 제 물건부터 구분했습니다. 결혼할 때 가져온 옷, 친정에서 보내준 이불, 제가 직접 산 그릇들. 그동안은 이 집 물건과 내 물건의 경계가 흐려져 있었지만 떠나기로 마음먹으니 이상할 정도로 분명해졌습니다. 반대로 절대 손대지 않을 것도 정했습니다. 시어머니 장롱 속 금부치, 남편 명의의 서류, 시댁에서 산 가구들. 나중에 훔쳐갔다는 말 한마디라도 나오지 않게 아예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건 완전한 빈손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방식이라는 걸 그때는 아직 그들이 몰랐을 뿐입니다. 짐을 싸는 대신 저는 흔적을 남길 준비를 했습니다. 서류 원본은 그대로 두고 복사본만 정리했습니다. 녹음 파일은 클라우드에 백업했고 통장 내역은 날짜별로 묶어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얼마나 오래 숨을 죽이고 살았는지 이제야 보였습니다. 주방 싱크대 앞에 서 있던 자리, 항상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이던 위치, 거실 소파 끝, 남편이 엄마 말 좀 들어라고 말하던 그 자리. 그 모든 공간에서 저는 항상 작아져 있었고 조용해야 했고 감정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내 보험 갱신해야 해. 이번엔 서류 좀 빨리 처리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분은 그걸 순종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작별 인사였습니다. 집을 나서던 날은 아주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출근했고 시어머니는 교회 모임이 있다며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방 올게.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도 심장이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집은 그대로였고 저만 빠져나가면 되는 구조였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미 이 집을 마음속에서 다 정리했구나. 짐은 없었습니다. 가방도 없었습니다. 지갑과 휴대폰만 들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잠깐 친정에 간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며칠 지나면 돌아오겠지라고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집 사람들은 제가 떠났다는 사실보다 제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들의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별 인사도 없었고 선언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떠났지만 이미 모든 판은 제가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묵은 작은 방에서 저는 처음으로 깊게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라진 이유를 당신들이 하나씩 알게 될 거예요. 제가 떠난 뒤에도 집은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가구도 식탁도 시어머니가 아끼던 장식품도 아무것도 사라진 게 없었다고요. 그래서 처음엔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며칠 지나면 돌아오겠지. 또 토라진 거야.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 정도로만 여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함은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보험 서류를 찾으려고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늘 뒤섞여 있던 서류들이 말도 안 되게 정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보험별로, 대출별로, 날짜별로. 그리고 그 모든 서류의 공통점은 제 이름이었습니다. 제 이름, 제 주민번호, 제 도장. 시어머니는 처음엔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걸 왜 이렇게 꺼내나? 하지만 곧 그 화는 짜증으로, 짜증은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리된 서류들 사이에 복사본이 아니라 원본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가져간 흔적도 없고 없어진 것도 없는데 마치 여기 있다고 말해주는 것처럼 놓여 있었다고요. 남편이 그 이야기를 전해주던 날 전화기 너머로 그의 숨이 이상하게 가빴습니다. 너 서류들 봤어?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서류? 그 침묵 하나로 상대는 이미 답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통장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처럼 제 명의 통장에서 돈을 옮기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필요한 정보들이 한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계좌번호, 이체 내역, 자동이체 목록. 원래는 저에게 이거 어디 있어? 비밀번호 뭐였지? 묻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정보가 정리된 종이 한 묶음으로 책상 위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모까지 붙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자동이체 목록 최근 3년. 그 메모를 본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그분은 처음으로 이상하다가 아니라 위험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불을 켜놓고 서류를 다시 펼쳐보며
혼잣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얘가 이걸 다 본 거야? 그 말은 혼잣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었겠죠. 며칠 뒤 시어머니는 제 친정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 어디 있니? 무슨 생각으로 집을 나간 거야? 친정엄마는 짧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이, 걔가 왜 나갔는지 어머님이 더 잘 아시지 않나요? 그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었다고 들었습니다. 그제야 이 집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단순히 토라져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이유가 아무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걸요. 남편은 그제야 제게 다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번 얘기 좀 하자. 엄마가 좀 예민해서 그래. 너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 하지만 그 말들은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이 불안해진 이유는 제가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알고 나갔다는 가능성 때문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며칠 뒤 제 이름이 적힌 서류를 모두 모아 비닐봉지에 담았다고 합니다. 어디에 숨겨야 할지 몰라 집안을 서성이다가 결국 다시 제자리에 넣었다고요. 숨긴다고 없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겠죠.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가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걔가 알고 나간 거야? 그 질문에는 분노도 모욕도 없었습니다. 오직 공포만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떠난 집은 겉보기엔 그대로였지만 이미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아주 차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먼저 밤잠을 설칠 차례구나. 제가 떠난 뒤 가장 먼저 전화가 온 건 역시 시어머니였습니다. 처음 전화는 놀랄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니? 몸은 괜찮고? 그 목소리는 제가 알던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늘 명령하듯 말하던 그 톤이 아니라 마치 걱정하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받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전화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회유였습니다. 내가 없으니까 집이 엉망이야. 그래도 내가 있어야 집이 돌아가지.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릴 거라 생각했을까요? 하지만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내가 없으니 우리가 불편하다. 그 다음은 약속이었습니다. 통장 문제는 다시 얘기해보자. 보험도 정리해줄게. 이번엔 내 말 좀 들어줄게.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들이 제가 떠나기 전에는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여전히 대답하지 않자 목소리는 조금씩 날카로워졌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집으로 언제 올 거야? 그 질문에는 걱정이 아니라 통제 욕구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뀐 순간은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내가 할 행동이야? 말끝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불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요.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 그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한마디에 저는 겁을 먹었을 겁니다. 잠을 못 자고 다시 돌아갈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냈겠죠. 하지만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제 안에서 아무 감정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대신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났구나. 저는 그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짧게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전화기 넘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미 다친 건 저였어요. 말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떨리지도 않았고 목소리가 높아지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모를 줄 아셨죠? 제 이름으로 된 것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뚝 멎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문장만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아갈 수 없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도 아니었고요. 통제가 깨졌다는 공포였습니다. 너 이러면 다 망가져. 가족끼리 왜 이렇게까지 해?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족이었으면 이렇게는 안 했겠죠. 그 말이 결정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전화는 더 집요해졌습니다. 남편 번호로, 시누이 번호로, 모르는 번호로까지. 하지만 어떤 전화도 예전처럼 저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는 며느리가 아니라는 걸, 제가 다시 돌아와 모든 걸 덮어줄 존재가 아니라는 걸 시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을 겁니다. 자기가 평생 통제해왔다고 믿던 며느리가 사실은 가장 많은 걸 쥐고 있었다는 걸요. 그날 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쫓기는 쪽은 내가 아니야. 저는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았고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모든 건 제가 떠나기 전부터 정리되어 있었으니까요. 제가 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기록을 움직이게 한 것. 그날 아침 저는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상황을 차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공적인 창구였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꺼내놓자 상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보험, 대출, 보증. 이게 전부 본인 동의 없이 진행된 겁니까? 그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장은 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설명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 한 문장이 시작이었습니다. 문제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를 꺼내니 그 아래에 또 다른 문제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보험은 대출과 엮여 있었고 대출은 시어머니 명의 재산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 계좌가 지나치게 많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은행에서, 보험사에서, 그리고 그동안 한 번도 전화하지 않던 사람들로부터 이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 동의 절차가 부족합니다. 추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 전화들을 받으며 시어머니는 처음엔 화를 냈다고 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다 동의한 거야. 그 애가 원해서 한 거라고. 하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는 깨달았을 겁니다. 이제는 소리를 높여도 며느리를 앞에 두고 윽박질러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며칠 뒤 시댁 쪽에서 제가 아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어머님이 밖에 나가는 걸 꺼려 하셔. 이유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당연하게 누리던 자리들, 교회 모임, 동네 사람들 앞에서의 체면,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며느리 명의로 그런 걸 했냐는 질문에 그분은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족끼리라는 말로 모든 걸 덮었겠죠. 하지만 그 말은 공적인 자리에서는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아졌고 말은 조심스러워졌고 누군가를 앞에 두고 쉽게 명령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수년간 겪어야 했던 시간의 대가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제게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한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당해왔던 것이 이제야 드러난 것뿐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을이 되었습니다. 설명해야 했고 양해를 구해야 했고 사정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한 번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제게 문자를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직접이 아니라 남편을 통해서요. 어머니가 너한테 미안하다고 한 번만 만나자신다. 그 말이 얼마나 늦었는지 그분은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판은 이미 제가 짜놓은 대로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아무것도 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록의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싸움은 이미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저는 끝까지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 맞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그럴 단계는 지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기록을 제자리에 돌려놓은 것. 그동안 그 집에서는 모든 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제 명의가 시어머니의 재산처럼 쓰였고 제 통장이 집안의 공용 지갑처럼 취급됐고 제 도장은 설명도 없이 찍히는 도구였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밖으로 꺼냈을 뿐이었습니다. 처음 연락이 온 곳은 은행이었습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부 대출건에서 절차상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그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그 다음은 보험사였습니다.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다르고 설명 확인 기록이 없습니다. 추가 서류를 요청드립니다. 그때부터 문제는 하나씩 터지는 게 아니라 엮여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하나를 들여다보면 연결된 보험이 나왔고 그 보험을 확인하면 제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의 흐름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의 끝에는 항상 시어머니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시댁에서는 그제야 연락이 빗발쳤다고 들었습니다. 은행에서, 보험사에서, 어디서 뭘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모두가 시어머니를 찾았다고요.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가 다 한 거다. 우린 가족이다. 그 말 한마디로 넘어갔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더라도 절차는 필요합니다. 본인 명의 사용에 대한 동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그 말 앞에서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분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전화부터 확인해야 했고 외출을 하면 사람들 시선을 신경 써야 했고 누군가를 만나면 설명부터 해야 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세요? 그 질문에 예전 같았으면 웃으며 넘겼을 그분이 그날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교회 모임에서였다고 들었습니다. 늘 앞자리에 앉아 사람들을 내려다보듯 말하던 시어머니가 그날은 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며느리는 왜 안 보여요? 라고 묻자 그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좀 복잡해서 그 말 한마디에 주변 공기가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더 이상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설명해야 하는 사람, 양해를 구해야 하는 사람, 누군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수년간 견뎌야 했던 시간이 정확한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듯 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잠도 못 자.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 잠 못 잔 밤들 나는 몇 년을 보냈을까? 남편은 제게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됐잖아. 엄마도 많이 힘들어해. 하지만 그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누군가를 힘들게 만들기 위해 시작한 일이 아니라는 걸, 그저 제 이름으로 벌어진 일들이 제 이름으로 돌아왔을 뿐이라는 걸요.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을이 되었습니다. 부탁해야 했고 기다려야 했고 결과를 통보받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복수라기보다는 정산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더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몰아붙이지도 뒤에서 흉보지도 않았습니다. 판은 이미 제가 짜놓은 대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혼자 앉아 기록 파일을 다시 열어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는 없겠구나.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저를 이상하리만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길게 끌 이유도 붙잡을 이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끝까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지만 그 말에는 제가 겪은 시간에 대한 이해가 단 한 조각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건 서류로 정리되어 있었고 사실로 남아 있었고 되돌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처음 이혼 얘기가 나왔을 때 시어머니는 끝까지 부정했습니다. 며느리가 잠깐 감정 상한 거지. 말로 풀면 될 일인데 왜 법 얘기까지 해? 하지만 그분이 믿고 있던 말로 되는 세계는 이미 무너진 뒤였습니다. 가족회의라는 이름으로 처음 마주 앉았던 날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내려다보듯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마지막이라는 걸 아직은 모르고 있었겠죠.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거야.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설명할 이유조차 없었으니까요.
이혼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대출 문제, 보험 정리, 제 명의로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정산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불려다녀야 했고 질문을 받아야 했고 서류에 사인을 해야 했습니다. 그분의 손은 항상 떨렸습니다. 예전엔 도장을 찍으라고 제 손을 잡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이름 옆에 사인하면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이혼 조정일, 모든 게 정리되는 날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도 함께 왔습니다. 끝까지 가족 문제라고 생각했겠죠. 서류가 하나씩 테이블 위에 놓였고 담당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혼에 합의하시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재산 및 채무 관계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시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특히 제 명의로 되어 있던 것들이 모두 정리된다는 설명이 나왔을 때 그분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일은 며느리분의 동의 없이 진행된 부분이 있어 법적 책임 소지가 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야 그분은 알았을 겁니다. 이건 며느리를 혼내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라는 걸. 이혼 도장을 찍는 순서가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너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 그 목소리는 분노라기보다는 마지막 자존심 같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고개를 숙였을 겁니다. 혹은 눈물을 참았겠죠. 하지만 그날의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 말은 차갑지도 날카롭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이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제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끝내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서류만 바라보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도장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이혼의 소리이기도 했지만 그 집에서 제가 지워지는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처음으로 어깨가 가벼워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이상하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내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를 통제하지 못한 존재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분은 더 이상 제 인생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정산이라는 걸. 이혼이 끝난 뒤 저는 정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가구도 돈도 그 집에서 쓰던 물건 하나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손해 아니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져오지 않은 것들보다 그들이 잃은 것이 훨씬 크다는 걸요. 시어머니는 저를 통해 굴리던 모든 걸 잃었습니다. 제 명의, 제 통장, 제 도장, 그리고 자기 뜻대로 움직일 거라 믿었던 참는 며느리라는 존재까지.
이혼이 확정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 쪽 이야기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보험은 정리되었고 대출은 다시 재조정되었고 제 이름이 들어간 모든 건 하나씩 빠져나갔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더 이상 며느리 이름이니까라는 말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통제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분은 이제 누군가의 동의를 받아야 했고 설명을 해야 했고 결정을 미룰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표현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어머님 많이 조용해지셨어. 그 말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통쾌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제가 수년간 견뎌야 했던 침묵의 무게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몇 번 더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너무 멀리 온 건 아닐까? 엄마도 이제 많이 반성해.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반성은 결과로 증명되는 것이지 말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무엇보다 이제는 그 집 사람들이 제 인생의 주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혼자 살기엔 충분했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통장은 제 이름 하나로만 움직였고 월급이 들어오면 어디에 쓸지 제가 결정했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처음에는 낯설 정도였습니다. 누군가에게 허락받지 않고 결정해도 된다는 사실이요.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제 얼굴을 봤는데 예전보다 표정이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고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되찾은 건 돈도 명의도 아닌 제 인생의 주도권이었다는 걸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독해. 그 말을 전해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었습니다. 독한 게 아니라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한 것뿐이었으니까요. 조용히 떠난 며느리, 그리고 빈집에 남겨진 흔적. 그 흔적은 금이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서류였고 기록이었고 사라지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건 복수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제가 제 인생을 되찾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끝까지 소리치지 않았고 끝까지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절대 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누군가가 저와 비슷한 자리에 있다면 이 말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 되는 순간은 아주 짧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그건 착함이 아니라 소모입니다. 저는 조용히 떠났지만 빈손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저를 데리고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제가 얻은 가장 큰 사이다 결말이었습니다.